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역사 속에서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아주 쉽게 알려드리는 이보은의 사계식탁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오늘의 역사 그리고 이보은의 사계식탁 준비해놨습니다. 네, 오늘의 역사에서는 지금 이 시기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고요. 이어지는 이보은의 사계식탁에서는 냉장고 털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로 아주 쉽게 만드는 냉장고 털이 간식 특집 준비했습니다. 자, 3월 14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1월 경북 문경에서 난 화재 사고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공개된 정부 합동 조사 결과 공장 관계자가 화재 이틀 전에 경보기를 강제로 끄면서 초기 대응이 상당히 늦어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인명수색을 하다가 소방관 2명이 떠났습니다. 당시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난 1월 문경 화재 당시에 공장 내부에 남아있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119 구조대원 4명이 투입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폭발이 일어났고 구조대원 2명은 결국 고립돼서 돌아오지 못한 사고입니다. 네, 조사해보니까 화재 원인은 뭐였습니까? 네, 원인은 이 튀김기에 설치된 안전장치죠. 온도 제어기가 고장나서 식용유가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됐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 관계자가 화재 수신기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놨던 탓에 불이 3층으로 번진 이후에야 화재를 발견하고 뒤늦게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화재 현장 정보가 빠르게 전파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소방관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주유소에서 이거 흡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별거 아슬아슬해 보였는데 네. 금지가 된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요, 주유소 내에서 라이터 사용은 금지가 됐지만 흡연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 흡연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 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된 겁니다. 네, 흡연할 경우에 500만 원의 과태료.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주유소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말씀드린 대로 부과가 되는데요.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걸 위반하면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법령도 마련을 했는데 이번 개정안 오는 7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이거 그야말로 상식 아닙니까? 주유소에서 당연하죠. 어떻게 담배를 피며 라이터를 켜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꽃집에 선물용 꽃을 주문했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칠한 꽃다발을 받았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얼마 전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꽃집에 이유를 물어보니 꽃 재고가 다 떨어졌던 탓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빨간 꽃이 없어서 생화죠. 생화에 그냥 스프레이를 뿌린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당사자라면 정말 황당했을 네. 것 같은데요. 정말 황당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지난 12일에 한 커뮤니티에 꽃이 없다고 빨간 스프레이를 칠해준 꽃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작성자 A씨는 서울의 한 꽃집에 선물용 꽃다발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접란을 메인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붉은색 계열의 꽃으로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무려 15만 원을 입금했는데요. 그러나 A씨가 확인한 이 꽃다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빨간 꽃이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색 꽃 위에 스프레이를 덧칠했고요. 심지어는 잎, 줄기까지 스프레이가 튄 상태였습니다. 냄새도 심했다고 하는데 A씨 당연히 처음에 전액 환불을 요청했는데 이 꽃집은 부분 환불만 가능하다면서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고 하고요. 오히려 A씨가 제기한 불만이 영업방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한 사람이라 뒤에 대처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국밥집에 누가 홍어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네. 먹다가 또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10일에는요, 이제 국밥 전문점인 식당에 단체 손님들이 들어와서 홍어를 꺼내서 먹는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사장님이 이거 홍어 냄새가 너무 난다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그러자 이 손님들은 오히려 이 사장님 얼굴에 섬유 탈취제를 뿌리면서 유골까지 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 사장 해당 손님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 밖의 일을 하는 분들이 뒤처리 보면 또 상식 밖이에요. 밖이에요. 네.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 화재 현장에서 죽어가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30년 차 베테랑 소방관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이 화제와 감동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네, 강아지의 생명도 소중히 생각하는 이 베테랑 소방관의 모습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지난 8일 군산의 한 반려동물 분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서 지곡 119 안전센터 이용호 소방회가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요. 현장에서 태어난 지 보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작은 강아지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몸이 축 늘어진 상태였고 의식까지 잃은 강아지들이었는데요. 이 소방인은 강아지들을 살리기 위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 압박에도 눈을 뜨지 않자 이렇게 주저없이 인공호흡까지 시도했습니다. 이야, 참 진짜. 예, 감동이죠. 결국 강아지들이 네. 살아났습니까? 이게 무려 15분 동안 이런 사투를 벌였는데요. 강아지들 안타깝게도 끝내 의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30년 차 베테랑인 이용호 소방인은 심장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면서 강아지들이 결국 무지개 다리를 건너 너무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요, 한 주간의 핫한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입니다. 스포츠 핫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시범 경기가 시작된 프로야구가 야구 팬들의 마음을 두근두근 설레게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는 지난 9일 개막했는데요. 올 시즌 프로야구에 처음 도입되는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 ABS가 시범 경기부터 첫 선을 보였고요. 베이스 크기 확대, 또 수비 시프트 제한도 적용됩니다. 올해 야구는 특히 볼거리가 풍성할 전망인데요. 이번 시즌 가장 큰 화제는 괴물투수 류현진 선수의 한화 이글스 복귀입니다. 류현진 선수는 지난 12일 기아 타이거즈 전에 선발로 등판을 해서 4이닝 3피안타, 무사사구 1실점, 호투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합류로 과연 한화 이글스가 5강 판도의 이런 흐름을 뒤바꿀 수 있을지 올 시즌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KBO 리그 오늘은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각본 없는 드라마가 쓰이게 될지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포츠 핫 이슈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한국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인 황선홍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올 초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캡틴 손흥민 선수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하극상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국가대표에 선발되며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3월 21일에 열리는 태국전 이 보이콧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SNS에는 보이콧 주장을 담은 축구 팬들의 댓글이 다수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탁구게이트 장본인인 이강인이 최소한의 징계 조치도 없이 다시 대표팀에 승선하자 비판 여론이 거센 분위기입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선수단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보이콧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스포츠 핫 이슈 마지막은요. 지난 7일이었죠. 지난 7일부터 나흘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 투어 2024 시즌 개막전에서 김재희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KLPG 투어 시즌 개막전에서는 한국과 싱가포르는 물론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108명의 선수가 출전했는데요. 김재희 선수가 정규 투어 91번째 대회 만에 값진 우승을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김재희 선수는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로 6언더파 66타를 기록하면서 최종 합계 2위 방신실 선수를 한타 차로 따돌렸는데요. 2001년 3월 10일생인 김재희 선수는 생일날 투어 첫 승을 안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솔직히 개막전에서부터 우승을 하고는 싶었지만 진짜 우승할 거라 생각은 못했는데 개막전에서부터 우승을 하고 제 올해 목표가 대상과 상금왕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우승을 차지한 김재희 선수 올해 활약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핫 이슈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재용 아나운서는 네. 농어촌, 농어업하면 가장 먼저 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일단은 농어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수고로움은 있겠지만 네. 저는 농촌의 그 이렇게 들녘을 보면 편안해지고요. 어촌에 가면 괜히 설레이고 바다 보면 마음이 탁 트인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나서 봤습니다. 농업, 농어촌이야말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제 농업, 농어촌은 잊어라. 지금 농업, 농어촌이 확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혁신 기술을 앞세워 보다 밝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똑소리 나는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볼게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공장 건물 같은 이곳. 과연 이곳에 숨어있는 혁신 기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직 농장 큐브.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 안에서 다양한 농작물들을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햇빛과 흙, 농약도 없이 상추와 양상추, 로메인 같은 농작물들을 1년에 최대 13번이나 수확. 무려 연간 100톤에 이르는 엄청난 생산량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더 놀라운 건 자체 개발한 운영체제 큐브 OS를 활용, 농장을 자동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큐브 OS는 수직농장 솔루션인 큐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이 다양한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재배 시설 내에 있는 각종 디바이스들을 원격으로 제어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또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토록 완벽하게 내부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1년 365일 한결같은 농작물의 식감과 맛, 성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 수산물과 혁신 기술의 환상의 컬래버를 만나볼 차례죠.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기계들. 사실 이곳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복합체를 이용해 다양한 대체육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대체식품 전문 기업인데요. 대체육 시장이야말로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 극복의 해결책으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대체육 식품으로 제조되어 수출을 할 경우에 그 국내산 해조류의 간접 수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농업,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재 진행형인데요. 이곳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농림수산 미래기술 포럼 현장입니다. 농업, 혁신의 싹, 투자로 꽃피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투자를 통한 농업의 성장을 함께 모색했죠. 그럼 이제 농업, 농어촌의 발전된 미래상을 꿈꾸는 곳에 찾아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한민국 농어촌의 혁신 미래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통령 소속 농업, 농어촌 특별
특별위원회 농업위에 나와 있는데요. 농업과 농어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이야기 나눌 장태평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3년째죠. 네. 올해로 3년째 이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힘써주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을 가장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실까요? 저는 우리 농어가에 가장 중요한 게 소득을 안정시켜 주는 것, 소득 문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전후밖에 안 돼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곡물을 대부분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해와요. 그래서 농업의 경쟁력을 올려주고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농어촌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행안부에서 생활인구라고 통계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 인구 말고 거기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통계를 내서 생활인구가 많아질 수 있도록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정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농업에도 이미 첨단 시스템 네. 많이 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데는 제 생각에는 이런 정책적인 지원들 크게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예를 들면 2027년까지 30% 정도는 시설 농업으로 좀 하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특히 그 청년 농들한테 그런 새로운 첨단 시설 농업을 훈련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4개 지역에 설치를 했어요. 또 거기에서 기자재, 이제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자재, 농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첨단화하는 그런 시설들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린바이오 어떤 그런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 펀드도 마련하고 그런 어떤 금융권과 협조를 해서 민간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 정책 지원 또 의결 활동을 하시다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좀 부딪히는 순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개선이 필요할까요?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왜소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농업인, 어업인들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농업을 변화시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농업 부분에서도 농업인과 어업인이 중심이 돼서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산업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농어촌 특별위원회 앞으로 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번 1년에 가장 제가 역점을 두고 싶은 거는 식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예요. 식품 산업 자체가 제조업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는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은 10%가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EU, 유럽은 15%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식품 산업을 올해는 발전시키는 걸 가장 큰 과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위원장님 앞으로도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힘써 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 활력 불어넣고 우리 농어가 소득 증대시키는데 힘을 다 쏟아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어촌의 똑똑한 변신은 무죄.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스마트해진 농어촌의 내일을 힘차게 응원할게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일까요?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트색 니트가 잘 어울리는 개그맨 나카라카 블랑카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스스로? 한번 쓱 던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역사 속으로 안내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언제로 들어갈까요? 1954년 3월 11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세 분은 춤바람이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춤바람. 그거 모르겠는데 저 드라마 같은 데서는 많이 그러니까 봤는데. 옛날에부터 있지 않았어요? 네, 춤바람이라는 말은 1954년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과 그 다음에 1955년 박인수 댄스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1954년 3월 11일은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에 대한 퇴폐 논쟁이 시작된 날인데요. 소설 자유부인은 우리나라 출판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부를 넘긴 명실상부한 최초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1954년 3월 11일 이날 소설 자유부인에 대한 서울대 교수의 비판에 맞서서 작가 정비석이 반박문을 일간지에 기고했고요. 이것이 퇴폐 논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이게 영화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부인이 최초의 베스트셀러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논란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서 서울신문에 연재된 장편 소설입니다. 연재 중에 단행본으로 나와서도 14만 부가 팔렸고요. 연재 기간 동안에 이 신문 부수가 급증했다가 소설이 끝나면서 무려 5만 2천 부가 줄었다고 해요. 이 5만 2천 부 소설 때문에 신문을 사본 사람들인 거죠. 자,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는 소설인데 그 내용은 대학 교수의 부인이자 선량한 주부인 오선영이 남편의 제자와 춤바람이 나고 유부남과 깊은 관계에 빠져서 가장 파탄의 위기에 처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직후잖아요. 그때 미국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 가운데 한국의 상류층이 사이에서 댄스 문화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이런 세태를 소재로 해서 이 소설을 쓴 거죠. 그런데 내용이 가부장적이던 한국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던진 화제작이 됐던 겁니다. 소설의 인기에 힘입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지는데 자유부인 영화도 흥행에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정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당시에 자유부인에 대한 퇴폐 논쟁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겁니까? 네, 그 시작은 당시 서울 법대 교수였던 한 교수가 대학신문에 쓴 글에서였어요. 황산덕 교수가 대학 교수를 사회적으로 모욕하는 무의미한 소설을 쓰지 말라.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반성해봐라. 라고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석 작가가 3월 11일자 서울신문에 반박문을 올립니다. 반박문, 문학자를 모욕하지 말라. 남의 작품을 비난하려면 최소한 읽어보고 붓을 들어라 라면서 가슴에 손을 대고 양심껏 반성해보라는 귀하의 말씀은 고스란히 귀하에게 반환하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반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은 중공군 50만 명에 필적하는 사회의 적이다. 라면서 거칠게 재반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너무 나간 말이에요. 네, 서로 한치도 물러남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정말 자유부인은 장안의 화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자유부인이 나고 1년 뒤인 1955년에 이 소설보다 더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댄스홀을 무대로 해서 1년 동안 무려 70명의 여성을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가 검거된 사건인데요. 박인수는 키도 크고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어요. 현역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면서 사교춤으로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피해 여성들 중에는 여대생, 그리고 국회의원 고위관리의 딸들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야, 1년간 70명이라니 정말 한국의 카사노바가 따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유부인 소설 퇴폐 논란에 이어서 이 이름이 뭐예요? 박인수 댄스 사건. 네. 자, 이러니까 이 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정 파탄을 불러오고 또 여성들을 농락한 수단이 댄스였다는 것 때문에 댄스 교실, 춤바람 이야기만 나오면 무조건 안 좋게 보는 풍토가 이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자,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된 박인수는 법정에서 검사가 혼인빙자 간음을 주장하자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적이 없고 혼인빙자 안 했다는 거죠. 여성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일이다. 내가 만난 여성 중
정조를 지킨 여성은 한 명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세간에 70분의 1이라고 하는 유행어가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이제 여자의 정조를 강요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 여성들에게 질타가 쏟아졌다고. 네, 뜻밖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신문 기사들이 죄악을 남자에게 돌리기보다 먼저 여자의 실수를 충분히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각성을 요구했고요. 한 여학생은 풍기문란으로 학교에서 제적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비난 때문에 피해 여성들이 고소를 취하기도 했고요. 더 화제가 된 건 당시 법원의 판결입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 빙자 간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공무원 사칭 이것만 가지고 2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당시 판결이 그러면은 정숙하지 못한 여자는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판사는 박인수가 만난 여자들이 다 문란한 여자라고 치부하고 박인수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이후 2심, 3심에서는 이게 뒤집어져서 유죄가 선고되고 1년 징역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설 자유부인과 박인수 댄스 사건을 통해서 남녀의 불륜수단으로 춤이 각인이 됐고요. 자유부인에 대한 논란, 박인수 재판의 판결과 반응은 여성 정조에 엄격했던 당시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불과 70년 전 일인데 지금과 달라도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네요. 참 옛날 얘기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다음 역사로 들어갑니다. 1970년 3월 17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70년 3월 17일은 박정희 정권의 최대 스캔들 정인숙 피살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 밤 11시에 서울 강변로에 있던 한 승용차에서 26살 여인 정인숙이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고요. 운전석에 있던 그녀의 오빠 정종욱도 총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숨진 정인숙은 당대 최고의 권력층과 연문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녀의 숨겨진 아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를 놓고 여러 설이 나돌면서 제3공화국 최대 스캔들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정재계 거물과 연분이 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상으로 사망하잖아요. 네. 그러니 이게 뭐 일파만파죠. 네. 제3공화국 화제의 인물이었던 정인숙. 대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네, 고위 공무원의 딸로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대학을 중퇴하고 빼어난 외모를 살려서 선운각이라는 고급 요정의 종업원이 됩니다. 여기서 제3공화국 당시 정계의 거물들을 상대했던 그녀는 아들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당시 정권 최고위층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이 유력한 그 아버지 후보로 손꼽혔는데요. 대학가에서는 당시 유행하던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노래 있어요. 네네.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이 노래인데 네. 이 노래를 아빠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개사를 해서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인숙이 피살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6일 뒤에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오빠인 정종욱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정인숙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면서 동생의 문란한 행실을 보다 못한 오빠가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동생을 죽이고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했다는 발표였습니다. 정종욱의 옷소모에서 화약 흔히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중요한 범행 현장이었던 그 사고 차량, 이것이 사건 발생 몇 시간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요. 무엇보다 범행 도구였던 권총이 발견되지를 않았습니다. 친오빠가 동생을 죽였다. 이것도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 범행 동기도 좀 석연치 않거든요. 네, 당시 경찰 발표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죠?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정인숙의 수첩에 각계 고위 인사의 이름과 연락처가 빼곡히 기록돼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놀랍게도 대통령 박정희, 정일권 국무총리, 김영국 중앙정보부장, 박종규 대통령 경호실장, 그밖에 장차관, 국군 장성, 재벌그룹 회장 등 수십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야, 수첩에 그렇게 많은 고위층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나왔으니까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수사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소문이 무성했을 텐데 지금 정종욱이라는 그 오빠가 자백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는 여기서 종결됐습니까? 더 진전은 없었습니까? 네, 수사는 종결됐는데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종욱 씨는 19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말을 한 거죠. 네. 동생과 관계가 있는 고위층이 뒤를 봐주기로 했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내가 거짓 자백을 했다. 사실은 집 앞에 있던 괴한들이 동생을 살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더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야. 정인숙 피살 사건은 권력기관에 의한 살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아직도 잠재우지 못한 한국 현대사의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진짜 궁금하네. 괴한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가서 권총이 나왔어요, 권총이. 그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컸을지 그것도 궁금하고 참 궁금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85년 3월 14일로 갑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5, 60대 분들은 학도 호국단 기억을 하실 텐데요. 1985년 3월 14일은 학도 호국단 폐지를 의결한 날입니다. 학도 호국단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결성돼서 제5공국까지 존속했던 학교 단위 학생 단체인데요. 교련복을 입고 군사 훈련을 하면서 거의 군사 조직처럼 운영됐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 대표를 연대장, 네, 맞아요. 네, 반장들을 대대장 이렇게 네. 불렀어요. 학생을 그렇게 네. 부른다고요? 예, 기수단도 있고 키 제일 큰 친구들이 저기 뭐 기수단으로 나와 있었고 학도 호국단 그 교련복 입고 교련. 가가지고 총검술하고 그때 대위 출신이었나 그 교련 선생님으로 학교에 있었고 그죠 그런 기억이 막 나요. 군대입니까? 당시에는 아니 거의 군대 학생들이 편대죠. 네. 학교 가서 공부를 학생이어야 되는데. 근데 전쟁 군인이었네요. 나면 바로 가서 싸우는 거니까. 그러면 학도호국단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요? 네, 학도 호국단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49년의 일입니다. 그 당시 정부는 분단 상황을 준전시 상황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의 사상 통일을 위해서 학도 호국단을 설치했는데요. 남녀 불문하고 중학교 이상 각 학교에 학도 호국단을 설치했고 호국단 간부들은 단기 군사훈련까지 받았습니다. 이때 학도 호국단에 우리의 맹세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도 호국단 우리의 맹서. 첫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아들, 딸, 주검으로서 나라를 지키자. 둘째, 우리는 강철같이 단결하여 공산 침략자를 처부수자. 네? 셋째, 우리는 백두산 영봉에 태극기를 날리고 남북 통일을 완수하자. 이게 무슨 어떠세요? 학생들이 할 말인가요? 네, 이 학생들의 맹세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어른스럽지 않나요? 네, 네. 자, 학도 호국단은 이렇게 하다가 1960년 4.19 혁명으로 일단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폐지가 됐던 학도 호국단이 언제 다시 부활을 하게 됐습니까? 네, 그렇게 사라졌던 학도 호국단이 유신 체제 아래에서 1975년에 박정희 정부에 의해서 다시 부활합니다. 이 시기 학도 호국단은 중학교는 일단 제외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만 설치됐는데요. 당시 구호는 배우면서 나라를 지킨다였습니다. 1969년부터 일반 학생들에게 시작된 군사 교육훈련, 교련이 학도국단 설치가 되면서 더 강화가 됩니다. 학교마다 대회가 열리기 전 방과 후 열병과 분열, 총검술, 총기 분해와 조립, 그리고 여학생들은 위생 구급법 등을 배웠습니다. 대우가 흐트러지거나 줄이 좀 삐뚤어지거나 총검술 16개 동작을 제대로 못하면 교련 선생님한테 좀 심하게 혼났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오기도 했어요. 어머유. 교련 선생님 무서웠어요. 예. 그리고 학도 호국단가인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거 부르고 막 이렇게 행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지금 50대 이상 중년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노래가 바로 이 학도 호국단가일 겁니다. 결의의 바른 줄기 이어갈 우리, 한마음 나라 사랑 하나로 뭉쳐, 끝에는 배우면서 지킨다 학도 호국단 이렇게 끝나는 노래입니다. 이 가사까지 기억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요. 교련 시간에 얼룩무늬 교련복 입고 목이 터져라 이 학도 호국단을 부르면서 제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련 검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뭐예요, 그게? 예. 그 검열단이 와가지고 이 학교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는 건데 그거 굉장히 학교에서 꽤 따지는 행사였어요. 신경 쓰는 신경 써. 행사였고요. 지금 뭐 노래까지 들어보니까 이건 군인이 뭐 군가 부르는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 학도 호국단을 그냥 군대로 옮기면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학도국단 왜 폐지하게 된 걸까요? 원래는 이 학도 호국단을 통해서 대학
자치 조직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대학의 학생회를 없애고 그걸 학도호국단으로 바꾼 건데 이런 정부 의도와는 다르게 1980년대에 학도호국단이 오히려 반정부 시위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공화국 정부가 1985년에 대학교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고 학생회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해 1986년에는 고등학교 학도호국단도 폐지하면서 모든 학도호국단이 폐지가 된 겁니다. 예, 그랬군요. 자, 오늘의 역사, 다음 역사로 들어가 봅니다. 1995년 3월 17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1995년 3월 17일은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양대 산맥 중 하나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작곡가 기록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기록윤 씨는 서울의 찬가, 패트김의 이별이라는 노래 기억하세요? 어쩌다 네, 그럼요. 생각이 나겠지. 대히트곡이죠. 아주 명곡이죠. 그다음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사랑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또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제3한강교, 나성에 가면 수많은 불후의 명곡을 남겼고요. 3,500곡을 작곡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입니다. 가수 혜은이를 발굴해서 스타덤에 올려놨고 또 가수 패티김 씨와의 러브스토리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야, 기록윤 선생을 빼놓고는 한국의 대중가요의 역사를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네. 정말 아까 3,000곡이 넘는 히트곡을 냈잖아요. 근데 이 음악가가 무슨 치과 의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집안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의사인 의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권유로 서울대 치대 전신인 경성치과전문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정작 전공은 멀리하고 일찌감치 음악에만 몰두했다고 합니다. 치대를 졸업한 다음에 음대로 편입하고자 했는데 아버지가 반대하면서 좌절되자 1950년에 일본으로 밀항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밴드 생활을 하면서 재즈 음악과 색소폰 연주를 배웠고 당시 일본 사람들에게도 문턱이 높았던 NHK, TBS TV 방송 무대에 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치대를 나왔지만 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숨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는 언제 돌아왔을까요? 네, 일본으로 간 지 10년 만인 1960년에 국내 연주회에 초청되면서 귀국을 했는데 이때 도쿄 스윙 오케스트라 악단을 인솔해서 공연을 펼치면서 한국 음악인의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국내 정식 데뷔곡이 나오는데요. 당시 1집 앨범을 준비하던 가수 현미 씨에게 준 노래 내 사랑아입니다. 실제로 이 인연을 바탕으로 해서 기록윤 고별 콘서트에서 현미 씨가 이 곡을 첫 무대로 선보였습니다. 네, 기록윤 선생님 하면은 뭐 이 노래 있잖아요. 종이 울리네, 서울의 찬가. 네, 서울의 찬가 이 노래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들어도 막 들으면 바로 신나잖아요. 네, 정말 그 아름다운 서울에서 살고 싶은 그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요. 서울하면 떠오르는 이 곡 서울의 찬가는 불도저 시장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시장이 있어요. 김현옥 시장인데 이 시장이 기록윤 씨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노래고 196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울은 정말 회색 도시였어요. 매연 심하고 공해 심하고 그래서 이 노래처럼 화사한 도시가 아니라 회색빛 암울한 도시였는데 회색 도시 서울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죠. 이 서울의 찬가가 사랑을 받으면서 서울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정말 큰 공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 작곡가였던 기록윤 씨 그리고 최고 가수였던 패티김 씨의 러브스토리. 이것도 또 세간의 화제였잖아요. 네, 기록윤, 패티김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정말 운명적인데요. 1966년에 기록윤 씨는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가 되는 패티김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기록윤 씨는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패티김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동시에 두 사람의 어머니가 다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게 된 거죠. 패티김 씨 귀국 공연 무대에서 두 젊은 음악인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자, 자주 만나면서 가까워지고 두 달 뒤인 4월 달에 패티김 씨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됐는데 이때 기록윤 씨가 4월이 가면이라고 하는 곡을 건넵니다. 그 가사가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 꿈속의 사람,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이 얼굴 사람이 전부 패티김이었던 거죠. 이 가사가
프로포즈 같았다고 합니다. 어. 결국 두 사람이 세기의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와 최고의 가수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호화 결혼식으로 하객만 해도 3,000명, 축의금이 지금 돈으로 3억 원에 3억. 가까워요. 와. 지금 돈으로 3억 원 축의금만. 와. 이야. 여기서 굉장히 놀라죠. 네. 3억 원 축의금은 와 정말 음악을 통해서 이렇게 사랑에 빠졌던 두 사람, 뭐 스타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은 세간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지만 또 한 가지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잖아요. 네, 결혼한 지 6년 뒤에 성격 차이로 아하. 결별하게 됩니다. 네. 이혼은 늘 성격 차이로 하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대한민국 최초의 이혼식을 하기도 했는데요. 패트김 씨 회고에 따르면 원래 이혼식이라는 건 없었다. 그런데 이혼할 때 많은 소문과 억측에 시달려서 차라리 궁금해하는 사람들 다 부르자고 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혼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아주 멋지게 하면서 이혼을 했더니 그걸 신문에서 이혼식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는 겁니다. 네, 정말 당대 세기의 커플이라고 말할 만큼 결혼식도 멋지게 하고 이혼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또 우리 기록윤 씨가 또 최고의 가수 혜은이 씨를 또 발굴했잖아요. 네, 1970년대 후반은 또 기록윤, 혜은이 커플이 빛을 발하는 시기죠. 1976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라는 노래로 혜은이를 발굴합니다. 혜은이가 노래하는 걸 듣고 밤을 새워가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혜은이는 이 노래를 시작으로 이듬해 발표한 당신만을 사랑해로 1977년 제1회 서울가요제 그랑프리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인기 가수상, 13회 방송대상 여자가수상 등 1977년 모든 중요한 상을 휩쓸면서 1년이 안 되는 사이에 완전한 스타가 됩니다. 혜은이 기록윤 콤비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고요. 특히 혜은이 씨의 히트곡 대부분은 기록윤 씨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거의 다 기록윤 씨 작품이죠. 1979년 전 세계 디스코 열풍이 불 때 기록윤 씨는 이 시류를 놓치지 않고 제3 한강교를 만들었는데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하는 이 노래, 이 디스코풍이에요. 이 신난 디스코 리듬에 혜은이 씨 특유의 음색과 가창력이 더해지면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혜은이 씨의 또 다른 대표곡 감수광. 이것은 기록윤 씨가 혜은이 씨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네. 이걸 알고 혜은이 씨에게 선물한 노래라고 합니다. 아, 사투리. 감수광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많이 알려졌고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어요. 이외에도 기록윤 씨는 진짜 좋아해, 새벽비, 띠띠빵빵, 옛사랑의 돌담길 등 혜은이 씨의 수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록윤 씨는 1995년 3월 17일 골수암과 폐암으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났는데요.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300여 곡을 악보에 적었다고 합니다. 운구 때는 패트김 씨가 서울의 찬가를 눈물로 부르면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기록윤 씨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수많은 노래들은 여전히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작곡가는 좋은 노래를 남깁니다. 그러네요. 자, 오늘도 유익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익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월이 가면 떠나야 할 그 사람 5월이 오면 네, 이번에 사계식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부님들이요, 시장 가기가 너무 겁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워낙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지고 가면 뭘 사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냉털입니다. 그래서 냉털? 제가 오늘은 냉장고 털이 간식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가다 냉털 한 번씩 하면은요, 한 몇 끼를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냉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냉장고 털이를 해서
각종 반찬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아주 맛있는 냉장고 털이 마리 김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가지 반찬 가지고 마리 김밥 만들면 요것도 굉장히 별미거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보면 냉동실에 어묵 조금 얼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서 다진 어묵 달걀 떡볶음을 해서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이렇게 한 그릇 해주면 굉장히 맛있게 먹고 또 학원 가잖아요. 네. 이렇게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오늘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요리 보니까 뭔가 특별한 거를 먹고 싶은데 하기는 싫고 이럴 때 재료 살 필요 없이 냉장고 안에 있는 걸 털어서 만들 수 있는 거 간편한 요리. 오늘 네. 주부님도 잘 한번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냉털 김말이 김밥이니까 네. 마리 김밥이니까 일단 냉장고 안에 반찬이 뭐가 있나 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제가 냉장고 안에 보니까 밑반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거 보시면은요. 멸치조림. 요거 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근데 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조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요것도 해결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겨울철에 담아놨던 무장아찌 가지고 조물조물 묻혀놨는데 요것도 냉털 김밥 안에 넣으면 아주 맛있죠. 그다음에 요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로 진미채 조림인데요. 요게 처음 할 때는 굉장히 맛있다고 잘 먹는데 냉장고 안에 조금 하루 정도 있으면 또 안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요거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요새 뭐 당근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 철이니까 당근 라페 많이 해 드시죠. 그거 남으면 그걸로 해주셔도 되고요. 요새 양배추 하나 사면은 할 게 많더라고요. 근데 또 남으면 그냥 냉장고 안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썩어서 버리게 되잖아요. 양배추 채 썰어서 그거 마요네즈 조금 묻혀가지고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김장김치가 좀 있다 이러면 그거 묵은 김치 깨끗하게 물에 헹궈서 물 이렇게 꽉 짜고 난 다음에 쫑쫑쫑쫑 썰어서 후라이팬에 한번 볶아주시면 묵은지 김말이 김밥도 아주 좋으니까 여러분들 냉장고 털이만 하시면 진귀한 보물들이 이 안에 가득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 김밥 김을 준비를 하시는데요. 김밥 김은 요걸 그냥 그대로 다 쓰시는 게 아니라 도마에 올려놓고 정확하게 4등분해서 잘라주세요. 잘라서 쓰시는구나. 네. 저는 요거를 다 하면 이제 한입 김밥으로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하나 반 이렇게 정도? 네, 정확하게 4등분 해서 준비를 할게요. 요 가위로 써는 것보다 칼로 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썰어지거든요. 깔끔하게 딱 잘리네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는 뭘 준비하냐면 밥을 준비해야 되겠죠. 밥은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씻은 쌀 불려서 아주 맛있게 밥을 지어 놓으시면 제가 지금 금방 한 밥을 꺼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따끈따끈합니다. 네. 요거에다가 일단 밑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반찬들이 일단 간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밑간을 진하게 하시면 조금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드럽게 밥이 버무려질 수 있도록 참기름 일단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깻가루 좀 넣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고소한. 그리고 또 하나 요거는 이제 볶은 소금인데 저는 지금 볶은 소금을 반찬을 봐가면서 넣을 거예요. 만약에 양배추, 마요네즈 묻혀놓은 것만 넣을 거다 그러면 소금 간 조금 하셔야 되고요. 당근 라페가 나는 보니까 간을 좀 짭짤하게 해서 소금 안 넣어도 되겠어요. 그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무장아찌도 약간 간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멸치 조림도 약간 짭짤해요. 그다음에 진미채 조림도 약간 단맛이 나면서 짭짤하기 때문에 굳이 설탕 안 넣으셔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만 이렇게 해서 자르듯이 버무려 주세요. 참기름하고 깻가루만 깻가루만. 넣고. 그쵸. 깻가루는 왜 넣냐 하면 아무래도 여기 있는 반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깻가루를 조금 넣어줘야 훨씬 더 김밥 안에서 어우러짐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참기름 향이 너무 고소해요. 지금 굉장히 고소하죠. 네. 저희 배고플 때 힘듭니다. 말이에요. 예전에 어머니가 집에서 김밥 쌀 때 네. 온 집안에 저런 향이 참 맞아요. 진동했죠. 네. 그러면 안 나가고 앞에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 덩어리 길게 해서 맞아요. 그거 이렇게 그냥 먹었죠. 먹게. 맞아. 그거 밥 몇 공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래요. 김밥이 많이 들어가거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준비를 하는데 이 밥은 차게 식혀줘야 돼요. 너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을 바로 김에다 싸면 김이 오글오글 수분이 묻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김밥이 벌어져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좀 차게 식혀주세요. 그래서 제가 차게 식힌 것을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먹게 하려니까 뭐 김밥김 혹시 있으시면 요거 살짝 후라이팬에 데펴서 반만 이렇게 좀 썰어 주시고요. 네. 또 냉장고 찾아보면 이렇게 치즈들이 조금 있어요. 치즈들 4분의 1 쪽 해서 이렇게 하나씩 떼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만 준비하면 냉장고 속에 있는 냉털 김말이는 아주 끝났어요. 재료가. 이제부터 하나씩 쌀 거예요. 이렇게 놓고 네. 거친 면에 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김밥이 잘 말려요. 네. 그래서 한 2숟가락 정도, 아니면 난 요새 밥을 조금 좀 덜 먹는 편이에요 하시면은 1숟가락 정도 넓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뭔가 귀여운데요? 그렇죠. 아주 잘 귀엽죠? 나누니까 그렇죠. 맞아요. 꼬마 김밥. 꼬마김 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뭐 어머님들 마음이에요. 그냥 길게 해서 뭉쳐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꼬마 김밥처럼 해서 그냥 아주 얄푼얄푼하게 말아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꼬마 해가지고 김밥이 손이 더 가는 거 아닌가? 좀 더 가긴 하죠. 근데 그러고 요게 보니까 더 가는 것 같아요. 요게 아이들이 먹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담음새가 좋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개 집어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새 밥 안 먹는다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어머님들한테 아주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햄 하나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여기도 햄 하나 넣고요. 그리고 치즈도 치즈. 이렇게 하나 넣어 주세요. 맛있겠다. 김밥이 요즘엔 대중화가 됐지만 예전엔 정말 엄마의 정성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맞아요. 전 예전에 소풍 때 다음날 아침에 김밥 싸는 엄마 옆에 앉으려고 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싸셨죠. 맞아요. 맞아요. 자, 이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반찬을 좀 담으면 되는데, 무장아찌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아, 좋아. 네, 무장아찌도 이렇게 올려주세요. 조금씩. 이게 단무지 역할을 해주나 봐요. 그렇죠, 무장아찌가. 무장아찌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 하셔도 돼요. 묵은 김치, 채 썰어서. 그래, 네. 묵은 김치 맛있어. 나 무김치 맛있어 그거 넣으면은. 저기에다가 멸치하고 묵은 김치 넣어가지고 히트친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분식 브랜드. 맞아요. 돈 엄청 벌었어요. 이렇게만 싸주시면 다 네. 쌌죠. 금방금방 스프로 쌀 수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싸고 나서 그냥 바로바로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담아주세요. 어머나. 예쁘게 담아주세요. 그다음에 요것도 나는 아무것도 넣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 그냥 요것만 싸시면 되는데, 그래도 진미채 같은 거 몇 가닥 있으면 훨씬 더 먹을 때 도움이 될 것 맛있죠. 같아요 하시면 이렇게 해서 요것도 이렇게 해서 싸주세요. 향. 저 준비한 재료를 3가지를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네. 꼬마 따로따로. 김밥이니까 각각 하나씩 맛 네. 다 다르게. 이렇게 다 넣어주세요. 그래 놔두고 이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입에서 확인할 때 그 느낌도 그래, 있어요. 맛있죠. 지금서 이거 말치다 이러면서. 멸치 한 번 더 넣어볼까요? 네. 자, 요거는 뭐 어머님들 정말 금방금방 하실 거예요. 저 밥에 참기름 넣고 하는 게 중요해요. 맞아. 만약에 야외에 나가실 때 요 냉털 김밥을 준비한다 하시면 야외에서는 사실 볕이 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초밥으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럴 때는 설탕 한 큰술, 식초 한 큰술, 소금 약간 한 꼬집 정도만 해서 초대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뜨거운 밥에다 섞어주시면 훨씬 더 김밥을 들고 다녀도 네. 상하지 않게끔 드실 수가 있죠. 여름철에는 또 약간의 초밥으로 드시는 게 또 좋거든요. 네. 어렸을 때는 저 밥이 그렇게 맛있어서 맛있었지. 소풍 가는 날 엄마가 김밥 싸고 있으면 저는 옆에 저 밥을 막 퍼먹었던 막 기억이 나요. 그만 먹으려고 싸야 된다고 혼나면서 그렇게 맛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나 넣고 치즈 준비한 넣고. 치즈도 넣고. 우리 집 애들은 치즈 안 먹는데 그러면 안 넣으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그냥 제가 냉장고 보니까 있길래. 냉장고에 있길래 그냥 다 갖고 나왔어요. 냉털이니까. 치즈 김밥은 꼭 한 500원 비싸더라고요. 치즈가 들어가니까. 치즈 한 장 넣는데 뭐 500원이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잔멸치도 재료, 네.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이렇게.
요즘 김밥도 비싸더라고요. 그럼요. 네. 종류도 다양하고. 김밥이 한 줄에 거의 4,000원 하면은 와 이게 김밥 백반 두줄 값이던데. 먹으면 그러니까요. 맞아요. 김밥 값도 많이 오르고 음.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뭐 고급화되고 네. 그리고 다양해지긴 했어요. 10,000원 넘는 김밥도 봤어요. 진짜 비싼 거. 네. 자, 그거 이렇게 뭐 안에 해서 삼계탕 요것도 들어가나? 너무 비싼데. 싸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해서 싸주세요. 네. 걔는 선생님 끝에가 굳이 이렇게 뭐 다시 밥풀을 바르지 않아도 잘 아니 붙나 봐요. 밥풀 바르라도 되고요. 네.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붓을 조금 하나 준비를 했는데 참기름 발라서 이렇게 살짝 발라주면 잘 붙어요. 붙어있어요. 참기름 향 때문에 지금 힘들다 지금. 또 윤이 나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하시면 냉털 김밥을 아주 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야. 제가 미리 여러분들 앞에다가 지금 하나씩 맛있겠다. 놔드렸어요. 나는 적어봐야죠. 저는 이 나는 무말랭이 이거 것 같아요. 멸치부터 먼저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요. 드세요? 사람이 웃어지는 맛이야. 그래요? 입은 가득 차고 웃어지는. 딱 네. 그거 씹자마자 입안에서 고소하면서도 양념 간이 맞아요. 하나씩 되어 있어서 네, 그렇죠. 너무 잘 어우러져요. 많이 어우러지죠? 밥에 간이 안 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안에 걸로. 간이 됐으면 정말 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딱 좋아요. 네. 자, 그렇게 이제 잡수실 동안에 저는 뭘 하냐면 바로 다음 거를 할 건데요. 냉동실에 보면 이렇게 어묵이 얼려져 있던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실온에다가 이렇게 좀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또 냉동실 찾아보면 요게 떡이 좀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요거 그냥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네, 그럼 요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데 요거는 물에다가 좀 담가서 한 10분 정도만 놓으시면 얼음기가 빠져서 약간 부들부들해서 바로 불에서 볶아주면 굉장히 쫄깃쫄깃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어묵 준비를 했으면 요거는 바로 해동했으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채반에다가 좀 올려주세요. 채반에다가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뜨거운 물로 한번 끼얹어 주세요. 그러면 기름기가 조금 빠지겠죠. 이렇게 해서 살짝 데치는 네, 느낌으로. 살짝 데치듯이 이렇게 좀 빼주세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내가 굉장히 뜨거운 물로 했다 그러면 요거를 바로 찬물에다가 한 번만 더 헹궈 주세요. 그럼 이제 기름기가 빠지잖아요. 요걸 가지고 이제 조리를 해야 돼요. 네. 어떻게 조리를 하냐 하면 요거는 뭐 조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그냥 잘게 다져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요거는 떡볶음에 같이 들어가는 거라 이렇게 먼저 좀 해주세요. 아, 이렇게. 크게 자르는 게 아니고 다져요? 네, 거의 다지듯이 이렇게 해서 잘게 썰어주시고요. 다져서 쓰시는구나. 그 네.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아니 진짜 사실 이렇게 다져주세요. 사방 한 0.5cm 정도. 네, 한 그 정도로 다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채 썰어서 아이들이 그냥 워낙 어묵을 좋아하니까 그냥 채 썰어서 넣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네. 제가 요리 조리를 해보니까 떡하고 달걀하고 스크램블처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져서 넣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놓을게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재료는 냉동실을 또 찾아보면 만약에 양배추가 있다 그러면 양배추도 똑같이 이렇게 어묵 스타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냉장실을 찾아보니까 요게 있더라고요. 깻잎. 네. 깻잎이요. 이 어묵하고 달걀하고 들어갈 때 깻잎이 조금 넣어 들어가면 훨씬 더 향이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썰어서 곱게 채 썰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해서 그냥 곱게 채 썰어 주세요. 재료가 네. 정말 집 안에 그냥 냉장고 냉장실에 있는 거 안에서. 다 넣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머 우리 집에 깻잎이 없는데 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정말. 깻잎이 있으면 이거 넣으셔도 되고 양배추가 있으면 양배추 넣으셔도 되고 저희 집에요 먹다 남은 피망이나 파프리카가 조금 있는데요. 그거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잘게 썰어서 준비만 해놓으세요. 자, 그랬으면 지금 떡도 준비됐고
그다음에 어묵도 준비됐고 지금 다 준비가 됐잖아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냉장고에는 뭐 달걀 다 어느 집이건 서너 개씩 있잖아요. 있죠. 네네. 달걀 잘 풀어서 이렇게만 준비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 떡은 요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체에다가 빼서 물기만 빼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갈 거예요. 네. 자, 그랬으면 준비가 다 됐죠. 도레미파솔 이렇게 다 됐어요. 아, 그것도 음으로 갑니까? 자, 그랬으면 제가 지금 요 후라이팬을 달궈 놨었는데요. 여기에다가 양념장이 먼저 들어가요. 식용유 먼저 두르고요. 그다음에 간장, 소리. 그다음에 맛술, 아우, 자글자글. 그다음에 요거 물엿이 먼저 좀 들어가요. 아무래도 떡볶음이기 때문에 물엿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잘 섞을 때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어묵이 먼저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어묵을 졸여주세요. 먼저. 저렇게만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네.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더 맛있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만 그래서 어묵에 이제 간이 조금 배었다 싶으면 여기에다 이제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뭘 넣느냐? 떡을 넣어야 돼요. 아, 왜냐하면 지금 떡은 물에다 담가놨었잖아요. 네. 네. 요거를 물기를 빼고 난 다음에 같이 넣어주세요. 아. 그래서 같이 섞어요. 또 떡이 익혀지게끔 준비를 하세요. 요것만 먹어도 맛있겠죠. 네. 아, 그럼요. 더 맛있게 먹으려면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머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마치 궁중 떡볶이 같아요. 네. 딱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이 가래떡 썬 게 없고 떡볶이 떡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떡볶이 떡도 이렇게. 근데 대부분 가래떡은 딱 한 줌씩 이렇게 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아, 근데 냉동실 뒤져보니까 소고기 다진 게 조금 있어요.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그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다 부었어요. 자, 이제 떡이 말랑말랑 됐나 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콕 왜냐면 찔러봐야죠. 떡만 익으면 지금 다 된 거거든요. 오, 오, 보이시죠? 말랑말랑해졌죠? 익었다. 익었다, 그렇죠. 익었다. 익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살짝 참기름을 둘러요. 어머나, 또 들어가네, 참기름. 네. 간을 조금 해주는 게 좋아요. 참기름 간을. 그래서 고소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불이 굉장히 센 상태거든요. 센 상태 아주 좋아요. 요럴 때 달걀을 쫙 부어요. 이게 궁금했어요. 달걀이 달걀을 되게 풀었을 때. 또 곱게 잘 들어가 있네. 부어서 싹 볶아주세요. 야, 저렇게, 와. 많이 볶아주세요. 재빨리 센 불에서 불 줄이지 마세요. 그러면 달걀이 어묵하고 떡을 이렇게 싹 감싸주겠죠. 네. 요럴 때 깻잎을 넣어주세요. 깻잎. 아까 깻잎 넣었잖아요. 네네, 채썰어. 그리고 여기에다 뭘 넣느냐? 깻가루를 좀 넣어주세요. 아, 아, 맛있겠다. 이거요. 어우, 진짜 맛있어요. 그럼 다 된 거죠? 네, 다 됐어요. 어머, 빨리 좀 주세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자, 다 됐으면 이제 불을 꺼요. 불을 끄고 이제 그릇을 준비해서 담기만 하면 돼요. 네. 그릇 준비해서 선생님, 그거 밥이랑 먹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것만? 아, 요거는 떡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그냥 간식이에요. 아. 딱 이렇게. 마치 궁중 떡볶이처럼. 아,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요거 아이들도 좋아하고 요거 어른들도 좋아합니다. 이렇게 어른을 왜 해서 빼셨어? 아까 약간 짠맛이 나지 않을까 하셨잖아요. 달걀로 줄알 쳐서 이렇게 볶았기 스크램블처럼 볶았기 때문에 요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도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좋아요. 와. 그리고 굉장히 만들기가 쉽잖아요. 제가 지금 후딱 만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불과 만든 지 한 3분도 안 걸렸어요. 요거 딱 재료만 내 있으면. 입맛이다. 네? 와, 네? 제가 어묵 좋아하고 네. 제가 달걀 좋아하고 아, 떡 그래요? 좋아하니까 아, 그래요? 딱 제 거네요. 근데 아까 처음에 한 게 그냥 일반 간장이었던 네, 일반 간장 일반 넣은 간장? 거예요. 아. 와. 향을 먼저 맡아봤는데 너무 맛있는 향이어서 먹었더니 더 맛있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달걀로 이렇게 줄알 쳐서 스크램블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짭짤하지도 않으면서도 간이 딱 맞잖아요. 그리고 전 이 달걀하고 떡이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건 처음 굉장히 봤는데요. 궁합이 이렇게 딱 잘 들어가면서 너무 부드럽죠. 만약에 진짜. 여기에다가 양배추채를 듬뿍 넣어서 괜찮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괜찮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메뉴 두 가지가요. 모두 다 냉털이에요. 냉동실도 털고 냉장고도 털고 어머님들한테 정말 장바구니 물가 무서운데 냉털 하면은 정말 간편하게 한 2끼는 해결이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건 나도 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간단하고. 남자분들도 금방 하실 수가 이거 있습니다. 주말에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오,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약속은 아닌데. 또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니, 방송에서 보고 네. 계실 거니까 약속을 받으려 했죠. 근데 저는 그 깻잎 넣은 거 그쵸.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깻잎을 안 넣었다 그러면 어묵의 간장 맛이 조금 많이 도드라질 텐데 깻잎을 넣기 맞아요. 때문에 의외로 또 요게 우리 왜 순대볶음 할 때 나중에 깻잎 많이 넣으면은 순대 그 향이 탁 사그라들면서 더 맛있잖아요. 그 고소함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주 좋아요. 갑자기 또 순대 얘기하시니까 신림동 생각나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고소함이 이게 깻잎이 더 고소함을 더 돋우는 그런 역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린 냉털 마리 김밥하고 요 다진 어묵 달걀 떡볶음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해서 간식으로 내놓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한 끼 식사로도 또 든든하니까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 걱정 안 하시고 한 끼를 해결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김밥은 선생님 치즈도 요것도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조금 그 밑반찬들이 센 맛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극적인 맛이 딱 날 때 그거를 싹 감싸주는 역할을 부드러운 역할을 하잖아요. 치즈가 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요네즈를 넣으셨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치즈 향. 치즈예요. 네. 와, 그 풍미가 있어요. 4분의 1쪽밖에 안 넣었으니까 충분하죠. 마무리. 야, 마무리해야 돼요? 벌써요? 더 먹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도 준비되어 있죠? 다음 주에는요, 아마 어머님들이 이거 기다렸어야 하실 거예요. 정말 특별한 장아찌 2가지가 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장아찌 2가지 기대됩니다.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재현입니다. 오늘도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있는데요. 가시거리가 1km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서리와 얼음이 온 곳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포근합니다.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높은데요. 자세한 지역별 기온을 보시면 서울은 15도, 대구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 기억하셔서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은 편입니다. 다만 먼지 때문에 뿌옇게 보일 수 있겠는데요. 이번 먼지는 주말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이 나기 쉬운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오늘 밤부터는 강풍특보가 발효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주말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기온은 차차 올라서 내일은 더 포근해집니다. 주 후반에는 4월 초중순에 해당하는 기온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6시 반에는 화내요. 네, 달라졌죠? 달라졌어요. 확실히 계절의 변화를 이렇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